안녕하세요. 경제통통 희망팡팡 윤희숙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게 뭐냐 이러면 굉장히 따지기 어려운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석을 부동산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실패한 수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볼 건데요. 나오신 우리 초대 손님은 국토부 차관을 지내신 서강대 김경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신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일단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경환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의원실에 이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해결해 달라고 절절하게 오는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김경환 교수님께 이 민원을 좀 소개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는 방향으로 좀 절절한 그 민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첫 질문은 대출 규제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정부가 투기꾼과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제가 6억짜리 아파트를 겨우 분양받는다 쳐도 집값의 반인 3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러면 있는 집안 자녀들만 부모 찬스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대출 규제입니까? 이거 굉장히 일리 있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은 워낙 연봉에 비해서 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는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는 이제 은행의 입장도 있고 또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에서 5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너무 낮죠. 그래서 최소한은 70% 또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모기지 보험이 필요하다든지 다른 장치가 또 필요하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일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서울 사는 신혼부부가 보내주신 이 질문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고 이거는 사실 좀 정부가 정신을 차리면 또는 정권이 바뀌면 이 개선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네, 이 정부 내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이 정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권을 바꾸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임대사업자 질문이에요. 이분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4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 주고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해서 구청 가서 등록하고 모든 사업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임대사업자 잘못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제도가 폐지됐고 요즘에는 말소 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팔기 위해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 정부 장관의 말을 믿은 제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어떻게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너무 절절해요. 네. 맞는 거죠, 이거? 그럼요. 네. 지금 보내주신 사연의 문제 제기 100% 동감하고요. 정부가 이제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했는데 뒤집었으니까 1차적으로는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요. 여기 있는 사연에서처럼 지금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등록 임대를 말소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저렴한 임대주택이 줄어드니까 이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해가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건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최소한도 여기서 지적하신 것처럼 6개월 안에 안 팔면은 이제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좀 이거는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같은 정권 안에서 이렇게 약속을 새로 했다가 뒤집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 다음 얘기는 이것도 너무 화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전세 얘기입니다.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 가장이신데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본인이 이제 전세 난민이 됐다. 전세값이 터무니 올랐을 뿐더러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월세도 함께 알아봤지만 매달 그 정도 금액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 아이들 학교와 생활 여건이 좋은 동네를 포기하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나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무능한 가장이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가족들 보기도 미안합니다. 전세 시장이 개선될 방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전세는 뭐 실거주 목적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수급의 문제가 하나 있고 정책의 문제도 하나 있고 그게 겹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급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에 5만 가구 정도 됐는데 금년에 2만 7천, 내년에 1만 7천 이렇게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빡빡해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이른바 임대차 2법,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금년 6월부터 임대차 3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전세 물량이 줄고 반전세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봐도 이 정부 3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1%도 안 오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맞아요. 한 10개월 사이에 8% 넘게 맞아요. 올랐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책의 책임이 크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값은 오르고 그래서 난감해진 세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전세 시장 개선될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추세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임대차 법은 되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도는 이제 그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최소한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도 이제 2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세입자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은 적어도 4년 동안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4년 후에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그렇죠. 갑자기 전세값이 오를 수가 그렇죠. 있어요. 문제는 아예 이제 물량이 모자라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특히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룬 혹은 분가를 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갑을 갈등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임차인 간의 을 갈등의 성격도 커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걸려 계신 분인데 사연을 읽어드리면 저는 1970년대 준공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노후된 배관과 시설로 인해서 녹물도 나오고 벽하고 천장은 온통 곰팡이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폭탄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창 아이들 교육비 지출이 많아서 당장 수억 원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옆집에 계신 분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이신데 그런 목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호소하십니다. 저희는 집값 오르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아파트에서 재건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속히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가능성?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래서 이런 분이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는데 저는 자 이분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 지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에서 실제로 아파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그렇죠.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를 봐도.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되면 누가 좋아지냐? 이미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반사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이제, 뭐 이런 원하는 동네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피해자들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만이 아니고 잠재적인 이런 이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이라는 게 이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렇게 너무 가파르니까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제도를 조정해서 이 공급 기능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급이 일어나도록 이 환수금을 낮춰주든가 어쨌든 타협선을 찾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답은 공공이 직접 할 때는 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사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죠. 지난번 변창흠 그렇죠. 장관 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재건축 대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지금은 미지수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민간의 사업이고 사실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뭐 주장하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환수를 그렇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장에 이제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는 팔아야지 환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건축에서 이 발생한 이익을 우선 환수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부가 마음을 아주 큰 폭으로 다시 먹지 않으면 개선될 가능성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좀 우울한데 다음 질문 말씀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재산세 관련입니다. 이 보유세 관련이고요. 젊은 시절 보유한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령 은퇴자 70대 부부입니다. 저희 가정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연소득 1,200만 원이 전부인데 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못 받고 건강보험도 지역보험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서 현재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외식, 여행은 물론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힘든 현실이 굉장히 암담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이 낡아빠진 집 한 채인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언제 우리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평생 살던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라는 겁니까? 저같이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 이것도 뭐 절절한 사연인데요. 실제로 이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세금을 왜 걷느냐, 얼마나 걷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어찌됐든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뭐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은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미국에서 하는 방법은 이제 이 재산세가 소득의 몇 %를 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두꺼비 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과부하가 걸리면 이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 이걸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미국에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18개 주에서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뭐 나머지 한 13개 주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고령층이 집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아지면 거기까지 차단을 하는 겁니다. 과부하를. 지금까지는 사실 종부세만 문제가 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르고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일반 재산세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유세 전체 부담 차원에서 이런 감면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에 관한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그 전에 잠깐 이렇게 한번 묻고 지나갈게요. 지금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세제도 했고 전세도 했고 뭐 재건축도 했고 이랬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제일 잘못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처음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크게 불안하지는 않다라고 돼 있어요. 발표문에. 그런데 강남 4구와 뭐 목동, 여의도 이런 데가 국지적으로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책은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1세대 다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이제 세제,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이른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견지해 왔는데 이런 정책이 거듭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 것은 사실은 그 뒤에 이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 보유가 문제다. 이렇게 몰고 갔던 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판단 미스, 차이였다고 봅니다. 판단 미스 네. 플러스 일관된 오기, 고집.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고집이 있었고 이제 뒤늦게 공급력을 인정을 했는데 네. 이것도 공공이 해결하겠다는 그렇죠. 식으로 하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 원리에 안 맞는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정책의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공자님 말씀에 네, 이제 그렇죠. 네가 싫은 거를 남한테 그렇죠, 베풀지 그렇죠. 말라. 그렇죠. 성경에도 네? 나와요. 성경에도 네. 예수님이 그렇죠. 받길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게 사람이 다 비슷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주택이 전 재산에 가까운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나오면 정말 머리를 짜내서 이걸 이제 피해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제인가 그저께죠. 그저께 민주당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6% 정도만 미리 돈을 내면 집값이 오른 거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나눠 갖는 이런 거를 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를 한 20페이지 되는 그 당대표 연설문에 이게 한 6페이지를 차지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막 그 열정을 가지고 흥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거 어때요? 이게 뭔가 우리 주거 안정에 큰 조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들어요. 우선은 이걸 누가 공급할 건가? 민간이면 이런 걸 하겠는가? 이제 저게 핵심은 뭐냐면 집값의 6% 내지 16%를 내고 10년 혹은 그 이상을 살면은 나중에 분양을 받게 해주는데 지금 확정한 가격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확정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민간 공급자들이 할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중간에 값이 오르는 것을 임차인하고 나눌 수가 있는가?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을 다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였어요. 보도된 걸로 봐서는 이게 실현 가능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저게 지금 정확한 설계가 뭐고 저게 작동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그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우리 청년에 대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년 30대 미혼 남성이 보낸 사연인데 네.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말씀이세요. 직장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연봉이 올라가는데 연봉이 오르면 소득 제한 걸려서 특공을 못 받게 되고 또 비슷하게 벌이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역시 특공을 못 받게 됩니다. 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기원 여부가 조건이 되나요? 또 미혼은 집을 가질 자격도 없나요? 소득 제한은 왜 이렇게 타이트한가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이 문제의 본질은 이제 얼마나 많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사회 합의가 있고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더 하겠다는 이제 그런 동의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늘리면은 소득 제한을 더 낮출 수도 있고 뭐 미혼이냐 기혼이냐 따지지 않고 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정해진 걸 나누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고 자 지금 이제 특히 뭐 저출산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결혼한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소득 제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소득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부터 이제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일부는 또 주택 금융의 문제로도 이제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공급 프로그램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은 여기서 빼다가 저기다 더 주는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불만이 불만을
제기하는 그룹만 달라질 뿐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그렇죠.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그러니까 파일을 됩니다. 키우려면 이제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세계 최초나 청년에게 특공을 해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선생님, 이거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거를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서 뭔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마지막 질문은 내용이 이래요.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하는 각종 규제들, 아까 뭐 대출 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쏟아냅니다. 덕분에 저희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우리가 하는 이런 가상화폐는 투기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거죠.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좌절됐다고 낙담한 청년의 어떤 분노거든요. 당신들은 좋은 시절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있던 꿈이 절로 넘어갔다. 이런 이 낙담한 청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참 어려운 문제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장성한 애들이 있고 어쨌든 청년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좌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겠는가? 이게 부동산만의 문제인가? 이제 그런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40대, 50대 얘기를 하면 그때는 경제가 쑥쑥 자라던 시기고 지금은 이제 저성장이 이른바 뉴노멀이 된 시기고 일자리도 따라서 막 늘어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소득의 증가가 옛날 같지 않다는 그렇죠. 게 첫째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잘못된 정책, 아까 얘기한 그런 LTV 규제가 과도하다든지 또 여기저기를 이제 투기 억제를 위해서 막아놓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의도가 뭐였든 간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제한한 측면은 정책으로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택금융제도도 필요하고 결국은 주택을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력으로 시장에서 이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의 주거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오히려 이제 민간에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이제 이른바 주거 약자, 거기엔 청년도 있고 또 소득이 없는 뭐 빈곤 고령층도 있는데 이 사회가 도와줘야 될 계층한테 그야말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지고 낄낄빠빠.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하고 이게 이제 정부한테 바랄 일이고 베이비붐 세대들 뭐 저도 베이비붐 세대니까요. 베이비붐 세대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좋아지는 그렇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자식 세대는 그런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어려운 과제고 역시 하여튼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활력을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또 정책도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오늘 이 부동산 얘기는 뭐 굉장히 복잡하고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연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좀 시원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좀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김경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